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총 15강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각지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무력 분쟁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또 그 무력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각종 평화 지원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또 수업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크게는 앞부분에 우선 각종 분쟁이라든가 또는 평화 활동의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요약을 조금 하고요. 그 뒤에는 여러 가지 토론거리를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 다루어지겠지만 특히 그 토론 부분에서는 다문화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분쟁이라든가 또는 평화 활동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선 강의 중에 첫 절반은요, 각종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식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요. 뒤에 후반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분쟁들에 대한 대응,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인데요. 평화란 무엇인가?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캐나다나 일본 또 한국과 같은 그런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첫 강의에서 오늘은 개념과 이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 하는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사실 이런 개념 이야기 또는 접근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재미는 좀 없지요. 그렇지만 사실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처음에 짚고 넘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지금까지 사실 수많은 국제회의, 학자들이 모이는 국제회의나 또는 실무자들과 함께하는 여러 형태의 대화에 참여를 해왔는데요. 가끔씩은 이러한 대화가 아주 긴 그런 논쟁 끝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의가 끝난 이후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차근히 나누어 가다 보면 그렇게 이제 성과 없이 끝나는 회의의 상당 부분이 바로 참가했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서로 다른 이해에 기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개념을 이제 입으로는 말하면서 정작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 상황이 사실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분쟁과 또는 평화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과 저 사이에 최소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소개드릴 이 개념적인 부분들은 지금 국제평화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학술회의 또는 그 책이라든가 또는 논문에서 언급되는 어, 그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뽑았으니까요.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조금 더 나중에 이 국제평화 활동과 관련해서 진지한 공부를 해보고 싶다. 또는 현장 활동가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유용한 그런 그 강의 내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평화란 무엇인가? 평화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실 그 대답하기가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평화라는 게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쓰이고 있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게 다가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매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일수록 정작 네가 생각하는 평화라는 것이 뭐야? 라고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보라고 요청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학술 회의에서 또는 학술과 여러 이게 학문적인 논의의 장이 되는 곳에서는 이 평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선 거기서 이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여러 그 논의되고 있는 개념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정치학을 주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좀 깊이 공부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개념이 될 텐데요. 첫 번째 소개드리고 싶은 내용은 소극적 평화, 네거티브 피스라는 개념입니다. 이 소극적 평화라는 관점에서 이 평화는 단순하게 말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제가 한 개론서에서 이론 정의된 개념을 가져와 봤는데요. The absence of organized collective forms of violence. 그러니까 집단적이고 조직화된 무력 분쟁이 없는 상태, 무력의 사용이 없는 상태, 즉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정의된 평화는 물론 그 평화를 이렇게 단순화된 하나 일직선상에 놓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개념들을 하나의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가장 최소주의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없으면 그게 곧 평화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의 개념 정의는 정치학이나 국제관계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 체계로 정립되기 시작했던 20세기 초반부터 학자들에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실 20세기 초반, 20세기 중반 사이에 있었던 여러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이 개념이 그렇게 널리 받아들여졌던 것이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지요. 언뜻 생각해봐도 세계 1차 대전, 또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그 직전 직후에 있었던 수많은 내전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한국이 겪었던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되겠고요. 이렇게 많은 대규모의 전쟁들을 겪다 보니까 당시의 정치학이나 국제관계학에 종사하던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전쟁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전쟁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구의 목표 중에 하나였고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이해되는 것이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논외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전쟁이 평화를 이루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판단할 기준은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사회에 전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소극적 평화의 개념은 한편으로는 그 평화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가장 최소주의적인 관점이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상대적으로 좀 쉬운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소극적 평화 관련해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를 이해하는 가장 최소주의적인 관점에서 소극적인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 정의는 20세기 초반부터 정치학과 국제관계학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받아들여졌던 개념 정의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소극적 평화라는 개념이 주된 평화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학문적인 논의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중반 정도입니다. 이때 이제 이러한 소극적 평화의 관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평화학 또는 평화분쟁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새로운 학문의 태동이 되었던 그 태동을 이끌어냈던 학자들인데요. 이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회가 전쟁은 없을 수 있지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은 간혹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고통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 봤을 때 군사정권 하에 있다면 그 군사정권 하에 있는 사회는 비록 직접 진행되고 있는 무력 분쟁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정권이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의 민주주의적인
정치 형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심각한 수준의 고통을 받는 그런 형태들의 상황들, 그 사회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회를 보고 단지 전쟁이 없다고 해서 이 사회는 평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방금 사례는 뭐 좀 정치적인 부분에서 살펴본 것인데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살펴봤을 때는 어떤 사회가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인 몰락을 겪었다든가 또는 심각한 수준의 공황, 경제 공황을 겪고 있다면 또 그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사회는 과연 평화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부터 여러 학자들이 최소주의적인 관점, 이 소극적인 평화라는 개념을 갖고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평화의 이상향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그 정의들을 많이 도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등장했던 여러 형태의 정의들을 다 뭉뚱그려서 이제 적극적인 평화, positive peace라고 부르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적극적인 평화의 이론들이 그 시작되었던 가장 초기적인 초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어, 사상가들, 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자기 스스로 positive peace, 적극적인 평화라고 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요. 그 사람이 정의했던 평화는 not merely the absence of war, but the presence of justice, of law, of order 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와 법치와 그리고 질서가 존재하는 상태라고 정의를 내렸던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전통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은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를 중심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러한 사상가들마다 또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정의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평화다, 포지티브 피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의는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한 정의들을 이렇게 뭉뚱그려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아이디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라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프로액티브하고 종합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평화를 이룬 사회의 그 양태들을 보면 활동 형태를 보면 훨씬 더 상호 존중적이고 또 통합적이고 또그 서로 간의 그런 포용적인 그런 그 집단 간의 또는 개인 간의 또는 국가 간의 그런 활동 형태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의 평화, 국제 평화 또는 분쟁과 관련된 여러 학술적인 논의 또는 현장의 활동가들의 그런 그 토론들 속에서 이 두 가지의 개념, 적극적인 평화와 소극적인 평화라는 그 관점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현장 실무자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이 평화 활동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토론을 할 때 이 두 가지의 지향점, 상이한 지향점은 굉장히 중요한 토론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의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그 여러분들에게 조금 논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 지금 학계에서 그 최근에 이러한 두 가지의 그 지향점과 관련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어, 그 개념들을 한번 도출해 보자라는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딱 세 가지의 사례만 얘만 조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 학자들의 문제 제기는 이런 것입니다. 어, 사실은 적극적인 평화라는 개념이 기존에 받아들여졌던 소극적인 평화, 네거티브 피스라는 개념에 비하면 훨씬 더 진취적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에 좀 더 그 이상향에 가까운 형태를 제시했다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그
학문적인 기여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적극적인 평화라는 개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세웠던 그 정의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평화를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서로 간의 존중도 있고 인권에 대한 보장도 있고 또 경제적인 발전도 필요하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정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적극적인 평화 속에서 평화라는 것을 지향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지요. 바로 그리고 또 그런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의 현실 사회를 들여다봤을 때 진정으로 평화를 이룬 사회가 하나라도 존재할까요? 우리가 흔히 평화 이상에 가까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또 사람들 중에는 뉴질랜드가 그런 이상향에 조금 더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막상 그 사회를 들여다보면 온갖 형태의 억압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평화라는 개념이 가장 그 최소주의적인 관점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그게 중요한데 그 목표 자체가 너무 이상향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적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최근에 일어났던 수많은 형태의 그 평화 지원 활동들의 그 성과를 평가하려고 할 때 이 적극적인 평화를 이야기했을 때 라는 것을 기준으로 대입하면 모든 평화 활동들이 실패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중반 또는 후반 정도부터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에 가깝게, 조금 더 우리 현장 실무자들이 활용하기에 좋을 만한 평화의 관점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접근법들을 한번 도출해보자 라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양질의 평화, quality peace라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에서 이 개념을 주창했던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형태의 국제 평화 지원 활동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평화 활동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들, 그 목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이지요. 특히나 그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많은 국가들이 내전 상태를 벗어나서 전후 복구, 전후 평화 재건의 단계에 들어서는데요. 그러한 그 전후 복구 과정, 재건 과정에서 많은 그 평화 지원 활동 기관들 또는 단체들이 내세웠던 목표들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크게 5가지의 목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ecurity, 최소한의 치안을 확보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governance, 그 사회 거버넌스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튼실하게 마련하는 것. 세 번째는 economic reconstruction,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스트럭처와 사회적인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econciliation and transitional justice, 전쟁을 겪는 그 과정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반인권적인, 반인륜적인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의 그 과정 속에서 정의를 도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정이나 과정 속에서 그 자신들이 저질렀던 범죄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또는 그 전쟁 기간 동안 그 사회가 극단적으로 그 양분되어 있던 또는 이렇게 서로 간에 대립되어 있던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화해의 과정들을 도출하는 것. 이러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가 이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사회가 이제 성장을 해서 그 권위주의적인 정부 또는 그 군사 정부들에게 제대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들의 활동들을 제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는가 여부. 이렇게 5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많은 국제 평화 활동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양질의 평화라는 개념을 주창했던 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목표들에 주목을 하고 이 5가지 큰 목표들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다면 그건 그 사회가 특히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전후 사회가
어느 정도의 평화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이제 그 문제 제기를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양질의 평화, 퀄리티 피스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평화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법입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극적인 평화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평화의 가장 최소주의적인 관점이었고요. 적극적인 평화, 포지티브 피스라는 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수준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는 이러한 최소주의적인 관점과 최대주의적인 관점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그 중간 지점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불가능한 것이죠. 평화가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의 관점밖에 없으니까요. 바로 이러한 그 중간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 평화와 관련된 상태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평화를 조금 더 하나의 그 이어지는 단계적인 형태로 파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특히 1990년대,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형태의 그 이론화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미 많은 버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자들이 제기했던 그 구체적인 평화의 단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여러 대표적인 학자들의 그 개념화들을 살펴보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 혹은 다섯 가지 정도의 평화 단계들을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Frozen Peace, Cold Peace, Normal Peace, Warm Peace라는 이런 개념들, 그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이 네 가지만 특히 제가 오늘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 Frozen Peace라는 것은 전쟁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전쟁을 야기시켰던 근본적인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고, 사회의 그런 기존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일방적이고 협력의 가능성 자체가 전무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frozen peace, 얼어붙은 평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크메르 루즈 지배하에 있었던 캄보디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캄보디아의 그 상태를 그 사회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 사회 현상들을 제대로 살펴보실 기회가 많이 없으셨겠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한번 크메르 루즈라는 이름은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1976년부터 79년 사이에 약 한 4년이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했던 이 일군의 집단인 크메르 루즈가 캄보디아의 정부로 그 나라를 통치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급진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를 심각한 수준의 그 혁명적인 그, 그 사회 재개발 활동들을 벌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그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시기에 있었던 그 사회의 통제 상황을 사람들이 흔히 이 얼어붙은 평화, frozen peace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곤 합니다. 두 번째는 골드 피스인데요. 골드 피스는 프로즌 피스와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 사회적인 문제가 조금의 해결 기미도 보이고, 기존의 그 사회에 있던 여러 가지 집단들 사이에는 이 약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모습들도 보입니다만은, 그 교류는 그 시민들 사이의 교류는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고요. 아주 공식적인 채널에서 그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는 수준에서 그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또 그, 그 전쟁으로 이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줄어드는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또 이러한 콜드 피스, 이 차가운 평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바로 한반도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에 한국 사회는 이런 남북 관계 교류와 협력이 상당 부분 많이 진척이 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남북 관계는 여전히 이러한 차가운 평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금 더 진전된 형태의 평화는 우리가 보통의 평화, 노멀 피스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 사회의 여러 집단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 전쟁으로, 무력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떠올릴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이 바로 이 노멀 피스, 보통의 평화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봤던 사진의 그 해상도가 조금 낮긴 한데요. 그 바로 전쟁이 끝난 직후에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이루었던 여러 형태의 평화 구축 과정들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집단들이 무기를 다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그 사회 발전을 위해서 나가기로 서로 합의했던 상황들이 그런 모습들의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원피스라는 것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적극적인 평화 있잖아요. 포지티브 피스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이상향에 조금 더 가까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것은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런 개념들인데요. 그 이렇게 평화를 하나의 단계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거를 하나의 일직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은 또 평화의 상태에 복잡 다양한 평화의 여러 가지 상태들을 파악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몇몇 학자들은 평화의 평화를 이제 파악하는 여러 가지 면면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제안들을 하고 있고요. 평화의 삼각축, 피스 트라이앵글은 그러한 하나의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피스 트라이앵글을 이제 주창했던 학자들은 issue, behavior, attitude.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분쟁과 또는 협력을 유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그 그러한 협력과 갈등에 그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의 태도, 그 행위,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의 인식 문제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이 평화의 그 지향점들 또는 변화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평화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